이 실제로 리포트에 보시면 테이블 7번이 이제 2D에 대한 내용이고 테이블 8번이 3D에 대한 내용인데 테이블 둘 다 그 아키텍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능과 특징과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두 개를 섞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먼저 2D 아키텍처부터 보면 이 채널 랭스가 현재 세대에는 2.0mm 수준이었는데 이 로드맵 말기에는 0.5mm 수준으로 단축을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흥미롭네요. 그리고 또 토탈 채널 RC 딜레이를 100피코세크에서 20피코세크로 줄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RC 딜레이는 이 배선 저항과 단위 길이당 커패시턴스의 곱에 비례를 하겠죠. 그래서 수평 거리를 단축하는 것이 유일한 개선 경로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제 3D 아키텍처를 보시면 채널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왜냐하면 이 TSV 높이랑 범프 두께를 더한 값이기 때문에 수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사실 2D 아키텍처에서는 밀리미터 단위였는데 3D 아키텍처에서는 마이크로미터, 아마 제 생각 2025년 6년에는 나노미터 수준까지 내려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범프 캐패시턴스도 약 7.5배 정도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패시턴스가 낮아지면 동일 신호 속도에서 다이나믹 파워가 감소하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3D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2D와 3D로 바꿀 때 트레이드 오프가 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이 3D는 전기적 성능이 훨씬 뛰어나고 구조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TSV 식각하는 것과 그리고 또 안에 있는 내용물 충진하는 공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수직으로 접촉하면서 이 열 저항이 증가하고 또 웨이퍼 투 웨이퍼, 다이 투 웨이퍼, 정렬, 얼라인 할 때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공차의 요구값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또한 이런 웨이퍼 투 웨이퍼, 다이 투 웨이퍼를 정렬을 할 때 논구 따위만을 가지고 적층을 하기 때문에 이 수율 관리를 할 때 테스트가 굉장히 치열하고 또 기준도 엄청 높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기반에서는 이 2D와 3D를 선택할 때 나는 이런 파워 효율을 선택을 해야 된다 하면 3D로 갈 것이고, 그런데 이 제조 비용과 수율을 봤을 때는 그래도 2D가 여전히 좋다라고 하고 있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HBM이나 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이 들어간 또 중요한 그런 이제 로직과 헤드를 담당하는 칩에는 3D가 적극적으로 사용되지만 사실 여전히 지금도 오토모티브나 우리가 실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반도체 칩의 경우에는 2D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IR 2019년 챕터 22 헤테로지니어스 리포트에서 두 개의 축으로 좀 미래를 좀 바라보고 있네요. 먼저 첫 번째는 접합 기술의 근본적인 변환입니다. 두 번째는 산업 협업 구조의 재편입니다. 이 10 마이크로미터 서브 10 마이크로미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아래로 들어갈 때 있어서 참 이 솔더리스 인터커넥트의 보편화가 아마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2026년에 보면 이 솔더리스 인터커넥트가 굉장히 많이 보편화가 된 상황입니다. 이 솔더리스 인터커넥트라고 하면 구리구리 이 카파카파 하이브리드 본딩이 이 웨이퍼 투 웨이퍼나 다이 투 웨이퍼 방식 모두에서 주류 기술로 자리 잡는 전환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환의 핵심 기술 과제는 이 아토믹 레이어 수준의 표면 처리와 그리고 대면적 균일 본딩을 할 때 있어서 압력을 제어하는 것, 그리고 또 고속으로 전수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말하고 있는 게 칩렛이 표준화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었네요. 이 당시 기준으로 이제 뭐 TSMC의 코어스, 뭐 인텔의 EMIB, 포베로스, 뭐 AMD의 뭐 인피니티 패브릭 이런 것들은 각각 다 독점적으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독점적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것들을 좀 약간 오픈해서 좀 표준화하려는 움직임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오픈 인터페이스 표준화가 좀 자리를 잡게 되면 사실 뭐 삼성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TSMC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단일 패키지에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해질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이종 집적에서 있는 이 이종 집적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시스템 아키텍처, 공정 재료,
열기계 신뢰성 이런 도메인들이 시퀀셜하게 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한 번의 설계로 수렴해야 한다는 점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패키징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보시는 걸 텐데,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내가 차세대 패키징 엔지니어가 되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좀 챙겨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현재 트렌드는 이렇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는 장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강의를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이 정리를 할 때 있어서 저는 한 세 가지의 대표적인 회사를 좀 꺼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삼성 파운드리,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 세 번째는 이제 오사트 기업인 엠코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타겟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면 좋을지 이 2019년에 HIR 리포트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 파운드리는 이제 iCube, Xcube라고 하는 이제 2.5D, 2DS 기반의 아키텍처를 타겟팅을 해봐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학부 수준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송선로 이론이랑 RLGC 모델 그런 거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제 S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이제 0.5 마이크로미터 단위 아래에 배선을 만들 때 S 파라미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좀 그런 것들을 준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칩렉 간의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호 간에 이제 신호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역할을 하게 되고 패키지를 할 때 제약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HBM이죠. 그래서 HBM에서 또 당연히 중요한 것은 이 TSV 공정을 한번 이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TSV 공정은 어떻게 되냐면 딥 RI라고 하는데 굉장히 깊게 RI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베리어와 시드를 성장을 시키고, 그리고 카파를 통해 일렉트로 플레이팅을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CMP를 하는 게 이제 TSV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 TSV 공정을 순서를 한번 꼭 기억해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걸 관측을 할 때 셈을 보거나 템을 보는 이런 다양한 시각적 데이터를 보게 되는데, 이 시각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정 최적화를 진행하는 그런 방향을 여러분들이 학부 시절에 좀 연구실에서 가능하다면 한 번쯤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한번 정리해서 나만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을 해보는 것도, 좀 시각적인 장표로 만들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에서 또 분명히 이제 HBM을 설계하고 개발하면서 이런 다양한 본딩 방식과 또 어드밴스드한 패키징 방식을 연구 개발하고 있을 텐데, 좀 그런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지 오늘 제가 말하고 있는 이 HIR 2019년 리포트가 아니라 2026년, 2025년 기준의 최신 자료들을 보고 한번 철저히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다른 형태인데요. 엠코 테크놀로지가 지금 오늘 2026년 기준으로 전 세계 2위의 이제 오삿 기업인데요. 이 오삿 기업에서는 HBM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엔드 마켓들이 원하는 메모리의 형태와 그런 패키징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다양한 공정 라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RDL 포토리소그래피, 몰딩 공정, 파라미터, 범프 피치, 얼라이너 등등 다양한 이제 조건들을 제어를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공정의 기본 전공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엠코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흔히 후공정이라고 부르는 회사이지만 산업에 속하지만 전공정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공정과 후공정 모두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설명드린 것은 이 세 가지 회사이지만, 만약에 제가 다시 돌아가서 이런 패키징 라인의 엔지니어로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덱이라고 하죠. 제덱. 이 산업 표준인데 이 제덱을 한번 읽어볼 것 같습니다. 이 제덱 중에서도 HBM 이 내용이 있는데 HBM3에 대한 제덱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제덱 안에 보면 이제 핵심 파라미터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파라미터를 한번 읽어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도는 알 정도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꼭 뭔가 눈에 보이는 프로젝트로 해서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론적으로 이해해보고
머릿속에 넣고 면접장에 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재택 문서 말고도 엠코, ASE, TSMC 이런 회사들이 연간 패키징 기술 보고서를 만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주기적으로 읽으면서 산업에서 어떤 언어를 좀 많이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길었죠. 사실 HIR이 챕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 22번 챕터 하나만 다룬 겁니다. 제가 굳이 HIR 2019년 문서를 다룬 이유는 이게 딱 처음에 발표되었던 초기 로드맵이었고 2019년 리포트를 기준으로 모든 표준과 그런 제약들이 설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2024년, 5년, 6년 이제 다 나올 예정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일단은 가장 원천 문서인 2019년 에디션을 모든 챕터를 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것들을 기억해서 제가 오늘 영상으로 설명드린 내용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만의 언어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제가 말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언어를 만들어보는 그런 경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다룬 이제 핵심 기술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강의에서는 헤테로지니어스 인터그레이션, 이종 집적은 단순한 패키징 기술 혁신이 아니라 전공정, 프론트엔드의 스케일링 한계를 겪은 이후에 시스템 성능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 성장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리포트에서 이종 집적 기술을 분류를 직접 해봤고요. 2DO, 2DS, 그리고 3D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분되고 대표적인 예시 뭐가 있는지, 그리고 세대 간의 로드맵에서 이런 수치들과 지표들은 어떻게 차이가 있고 그 지표를 결정하는 메인 요소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인터커넥트 기술의 플립칩, 팁CB, 카파 하이브리드 본딩 전환은 반드시 필요했었는데 이게 왜 필요했는지 설명을 드렸고, 이게 반드시 기술이 좋다고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공정이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기술의 속도와 다르게 좀 느리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 그 속도의 차이를 줄이는 기업이 이 분야를 선점하게 되고 이 분야의 결정력을 결정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사실 저도 이제 말하면서 굉장히 배우는 것도 많았고 또 중요한 내용들도 많았고,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단어를 제가 은연중에 사용했을 수도 있고 혹은 너무 빠르게 논리를 생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이나 모르는 거, 또 아니면 이 영상과 관련된 것 중에서 좀 실제 산업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꼼수 채널, 꼼수빌드 채널 구독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